김철호입니다. 제2강 이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리는 좀 짧기 때문에 이원리와 삼원리를 합해서 이번 동영상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리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두 가지 또 경제학적으로 좀 쉽지 않은 개념이 나오죠. 합리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는 한계에서 생각한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그것도 네이버에 물어보면 합리적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또는 그런 것, 이렇게 이론이나 이치. 그래서 합리 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가슴보다는 머리. 제가 시작할 때 cool head, warm heart 그랬잖아요. 이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신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reason,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합리적이라. 그 합리성 때문에 합리적인 이야기라면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게 되죠. 영어로는 rational, based on clear thought and reason.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clear, 명확한 이성에 기초한 그런 판단을 ration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서 한계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선이 딱 거져 있는 것이죠. 그 지점을 한계라고 합니다.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을 한계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계에 돌아있어. 그 지점까지 온 거죠. 영어로는 한계를 marginal, very small in amount of or effect. 이 어떤 양의 작은 부분, 효과의 작은 부분을 이제 marginal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벽돌을 쌓아간다고 그러면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 이 한 장 한 장을 한계라고 이야기해요. 한계를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젠가를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하고 할 때 젠가 또 하나, 나무 조각을 하나하나 쌓아낼 때, 그것을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미적분까지 좀 배우죠. 미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 잘라나가는 것이죠. 요 한계의 개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이 문제가 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10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10시간을 가지고 영어와 수학을 공부해서 최대의 점수, 총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좀 예습을 하셔서 살펴보시고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6가지 단계를 거치면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목표가 뭐냐? 10시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총점, 영어와 수학 점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약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이. 그게 뭐냐? 시간적인 제약이죠. 나에게는 10시간만 주어져 있어요. 시간이 무한정이 있으면 영어도 막 끝없이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10시간만 주어져 있다는 제약 조건 속에서 선택의 기준, 경제학에서는 효율성 또는 형평성, 공평성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총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계 시간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이 영어를 1시간 공부할 때, 수학을 1시간 공부할 때 얼마의 점수가 올라가는 한계 점수표가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행동은 네 번째로 이 10시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5시간은 영어, 5시간은 수학을 할 것인가. 6시간 영어, 4시간 수학을 선택할 것이지. 아무튼 합해서 10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로 추가적인 1시간에 얻어지는 점수, 이것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한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택을 최종적으로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시간을 공부할 때, 1시간을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 추가되는 점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작하는 시점이죠. 1시간 공부할 때, 첫 번째 1시간 공부할 때 수학은 40점, 영어는 30점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 공부할 때 수학은 10점이 올라갑니다. 영어는 8점이 올라갑니다. 이런 표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이거는 한계효용이 한계 점수가 체감하는 것이죠. 한 시간 공부할 때마다 그 추가되는 점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계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10시간을 통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한계가 아니고 전체 함수가 되겠죠. 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1시간만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 표를 보고 수학을 공부할까요? 영어를 공부할까요? 합리적인 사람은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왜냐? 수학은 1시간 공부하면 40점을 주는데 영어는 30점밖에 안 돼. 나에게 유일한 1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그러면 수학을 공부해서 1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1시간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은 영어죠. 왜냐하면 다른 조건 중에서 30점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은 영어, 세 번째 시간은 수학 10점이니까요. 네 번째 시간은 어디 해야 될까요? 영어일까요? 아니에요. 영어는 두 번째 해봤자 8점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네 번째 시간은 9점을 받는 수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나가다 보면 결국 올바른 선택의 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점이 어디냐?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그때 한계 점수, 한계 효용이 6점으로 일치하죠. 여기 6하고 여기 6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 다른 말로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젊으니까 남아있는 생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뭐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제 나이가 되고 저보다 한 10년이 더 지나고 나면 나의 인생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나머지 내가에게 남아있는 10년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그때 한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1년 끊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1년 끊어서 생각을 하고, 나에게 진짜 처음에 제가 행복론 강의했지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과의 관계냐,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냐, 여행 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위시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한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이러한 한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제2원리,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3원리는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대체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인간성, 인간, 사람들, 한자로 따지면 인간의 본성, 사람의 됨됨이, 그죠? 우리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참 궁금하죠.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란 인간이 문화 등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자연스럽게 내재하고 있는 본성이죠. 모든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윤리학, 정치학, 신학, 심지어 저희가 배우는 경제학, 행정학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맹자는 대표적인 성선설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 7장, 우리 안에 측은지심이 있다, 착한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루소도 그 일반 의지라고 하는 인간 마음속에 착한 본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타락 이전에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착한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타락을 해서 악이 들어오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고 천국에 갔을 때 인간의 본성은 다시 성화된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령으로 순종하는 삶이 이제
착한 사람의 삶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악설, 우리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싸우더라, 싸우고 있더라, 이런 입장이 성악설이 되겠죠. 동양에서는 순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시황제 있잖아요. 화방공을 지었다는 진시황제의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됐던 사람들이 이 법가 사상가들.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악한 것을 누르고 착하게 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 이런 입장이 성악설, 순자와 한비자의 사상이 되겠죠. 서양에서는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책을 쓴 호흡스, 또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이 성악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죄요, 악이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백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 태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안에 무엇이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학자들로서는 동양에서는 고자, 서양에서는 로크, 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많은 심리학자들도 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가 어느 집에 입양을 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이거는 태어날 때 똑같았다, 백지였는데 어떤 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입장이 백지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제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self-interested man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경제학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경제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impartial speculator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artial,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speculator가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돼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은 추구하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결국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가 이기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인간관이 아니라 이 자신의 이기적인 인간, 에고이스틱이라고 하죠. 그런 인간에 대한 오해가 경제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 주어질 때 어떠한 반응,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인센티브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네이버에 물어보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하죠. 한국말로 유인책, 조성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 채찍과 당근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말을 길들일 때 쓰는 것이, 말이 자신의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당근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관리, 사람을 다룰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익을 파악해서 너가 내 말을 들으면 그 이익을 채워주게. 성과급이 그런 것이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릴게.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토론 수업을 할 때 토론에 잘 참여하면 인센티브 점수를 주죠. 반면에 예습을 안 해오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면은 마이너스 인센티브,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인센티브, 이런 유인책에 채찍과 당근에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심리학자들은 욕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desire.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 배우면서 인사행정론이나 조직론, 리더십 시간에 이 동기부여 이론, 욕구론을 다시 또 배우게 될 텐데, 간략하게 가장 대표적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욕구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거 PSSES 이렇게 다루는데, 여기는
PSLES 이렇게 다루고 있죠.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죠. 주로 의식주, 식의주, 먹는 것, 배고픔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욕구가 가장 바텀, 근본적인 욕구고, 두 번째 욕구는 safety, 이제 먹고 나면 안전한 걸 원하는 거죠. 3일 동안 굶은 사람은 안전한 것보다 일단 먹는 게 먼저니까 피지오라지컬한 그러한 신체적인 욕구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먹을 것이 확보된 사람은 안전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love, belonging, social relationship, 저는 이제 관계적 욕구라고 하는데 friendship 또는 family, 관계죠. 이성의 친구를 만나는 sexual intimacy, 친밀감을 느끼는 이런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이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self-esteem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respect, 그렇죠? 경멸받을 때 굉장히 반대로 싫어하는 것이죠. 존경받고 싶은 욕구. 마지막 단계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물이 채워지듯이 단계적으로 채워져 간다는 입장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은 그 좌파 사상이 별로 북한을 따르는 쪽, 빨갱이 이런 쪽에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가를 분석하는데 경제학자들은 거기는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40절 부분에 이런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나오는데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많이 생산해. 그러나 필요는 적으니까 나머지는 디보션, 내가 기부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린아이나 장애인들은 필요한 건 많아요.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을 때니까 하는 거죠. 이러한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관찰할 때는 가족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좀 건강한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국가 단위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가 작동하려면 가족 안에서 왜 그렇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무능력한데도 왜 밥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할까요?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 마음속에 착한 인간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국가 단위에서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사회주의는 애초에는 마크스 앵겔스에 의해서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 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이 러시아에서 레닌이 일으킨 볼시비키 혁명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러시아는 황제가 지배하고 귀족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이 황제와 귀족들이 착취해가는 것을 분노를 가지고 보았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평등한 세상,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자고 만든 것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 착한 마음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것이 한 50년, 70년간 거의 1970년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착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회주의 국가의 수억 년이라는 많은 국가를 지배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그 지도자가 새로운 짜르가 된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왕, 3대 세습을 하듯이 왕이 됐고 공산당이 귀족이 된 거죠. 그 짜르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 세상이 싫은 것이죠. 자기 일한 만큼 받고 싶은 것이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한테 내가 생산한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감독자가 있을 때만 일하고 감독자가 있을 때 일하지 않아요. 결국 어떤 사회가 될까요? 하향 평준화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결국 사회주의는 멸망하게 됐다. 1980년대 와서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이 인센티브가 돌아가지 않는 사회에서는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족 단위에서는 아직까지도 돌아갑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그러나 가족을 넘어선 지역 공동체, 국가 단위에서 이 사회주의 국가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정치는 공산주의를 따르지만 경제 부분은 다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죠. 중국이 그랬고 이제 베트남도 그랬고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원리, 3원리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엔 natural sympathy, 서로를 동정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깔아 뭉개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상호 간에 존중하면서 서로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인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시장 경제를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상상하는 인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원조 할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타적인 인간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되 서로 간에 동정심을 가지고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덕 감정론이라 국부론이 아니고 도덕 감정론에 나온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이렇게 제 3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